네, 화요일에만 문을 여는 법률사무소 신장개업 시간입니다. 한 주 쉬고 돌아오신 신유진 변호사 지금 제 옆에 나와 있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처음 우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분입니다. 오선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선희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저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사실 통과하고 검사로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변호사로 업종 변경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들어갑니다. 검사 왜 그만두셨습니까? 네, 네. 공식적으로 대답하는 말은 네.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아서입니다. 그 공식적인 네. 거군요. 그럼 안 공식적인 건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아니 변호사도 힘들잖아요. 네. 힘들죠. 힘든데 이제 저는 성격이 좀 많이 다르긴 하지만. 네, 네. 저는 검사하면서 계속 형사부에서만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마당쇠만 했는데 예, 귀족 근처에 못 가는. 귀족 근처에 못 가는. 그래서 네. 한 달에 뭐 한 사건 200개씩 이렇게 받아서 200 개요. 새벽까지 일을 해도 도대체 아무도 잘한다고 말하지 않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몇 시간 못 자고 일하는 거는 너무 보람이 없고 불행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렇죠. 불행하면 그만둬야죠. 근데 네. 대한민국 대부분의 많은 검사님들이 그렇게 정말 경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그렇죠. 진짜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위 우리 언론에서는 이른바 뭐 스타 검사들 몇 명 이름만 좀 화려하게 장식되지만 사실 대부분의 검사님들이 굉장히 어렵게 일을 하시죠. 3910번님이 바로 문자 주셨어요. 20개 아니고 200개요.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네, 200개 200개 입니다. 맞으신 네. 맞죠? 네. 제가 제 기억에 제일 많이 받았던 달이 한 300건이 넘었던 것 같고 제일 조금 받았던 달이 180개. 매달 통계를 내거든요. 통계를 내서 몇 건을 받아서 몇 건을 처리했는지 이걸 보고를 하는데 이제 고년차가 돼서 두꺼운 사건을 받을 때는 사건 수가 좀 줄어서 오는데 그때가 한 180건 이 정도였어요. 줄어서 오는 게 180건 한 달에. 네. 잘 그만두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선희 변호사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하는 신장개업 법률사무소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 중입니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셔서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죠. 오늘 국회에서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죠. 손정호 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마침 오선희 변호사님이 패널로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네, 어떤 얘기들이 좀 오고 갔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제 첫 번째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원인들을 좀 검토를 하고 사실 이제 더 이상 분노하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제 여기에 논점이 좀 맞춰져 있었고요. 네. 이제 제일 많이 나온 얘기는 아동 청소년, 그러니까 아청법이라고 하는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 청소년 과거에 이용 음란물이라고 했던 11조 1항의 제작, 수입, 수출 이 개념이 더 이상은 적용되기 어렵다 법률에. 옛날에는 비디오 테이프에 나 책에 들어있는 걸 수입, 수출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뭐 나라의 국경에 상관없이 인터넷 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조문에 대한 혼질이 좀 필요하다. 뭐 이제 이런 내용들하고 범죄인 인도법을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국제성을 가지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범죄인 인도법을 어떤 식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와 이제 계속 나온 거는 지금 올해 성폭력 관련한 이제 조문들이 굉장히 많이 개정이 됐는데 이거에 맞춰서 법원의 양형 기준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법원에서 지금까지 보였던 태도를 고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뭐 좀 이런 논의들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양형 기준은 저희도 이 법률사무소 시간에 여러 번 얘기를 좀 하셨는데 신유진 변호사님과도 이제 이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손정우가 미국으로 송환이 안 됐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했고 그 이유는 결국 우리나라 재판부가 그러니까 뭐 검사가 제대로 구형하지도 않고 판사가 제대로 선고를 내리지도 않으니까 그럼 보내기만이라도 해라 이런 거잖아요. 사실 심리가. 네. 그런데 그 지점을 정확하게 재판부가 얘기를 했거든요.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가 법정형이 더 높은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미국으로 보내지 않아서 아닌가라고 했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이런 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분명히 이거는 국제적인 범죄이고 우리나라 비록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저질러진 범죄라고 하더라도 국제적인 범죄이고 이거는 범죄지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수사가
됐고 지금 당장 기소 단계에 있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 네. 미국에서 수사가 진행이 됐고 기소 단계에 있으니 넘겨달라. 이건 국제 범죄니까 넘겨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점을 아예 무시하고 네. 이제부터 수사하면 되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발본색원적인 수사를 네, 이제 네. 요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조금 단순히 이제 국민들이 마치 이제 감정적으로만 뭐 처벌을 위해서 무조건 보내라 이렇게만 접근한 것이 아닌가.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이 범죄가 국제 범죄가 맞다면 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은 무조건 보내라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에 한해서 네. 그렇게 보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이 재판부가 검찰에게는 발본색원적인 수사를 요구하고 국민들에게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뭐 국회 뭐까지 얘기를 하면서 네, 뭐 뭐 새로운 제도적으로. 형사다임의 네. 패러다임을 정립해야 된다라고 너무 약간 담론처럼 네. 얘기한 것 같아서 정치 뭐 발표문 네. 그런 느낌이어서 저는 좀 그 부분이 오히려 그 재판부의 판결을 보고 납득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 재판부는 뭐 지금 뭐 수사를 조금 더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손정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네. 이미 경찰에서는 이미 수사 마무리됐는데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팩트와도 다른 얘기를 해서 당시 엄청나게 네. 비판을 받은 지점도 있었죠. 네. 그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마침 오선희 변호사님. 네. 검사들은 구형을 왜 그 정도밖에 못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특히 이제 손정우 같은 경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 일반 법 감정상 납득이 안 되거든요. 네. 굉장히 이상하죠. 굉장히 이상하고요. 이것이 어떤 범죄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오늘 토론회에서도 사실 자백합니다.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네. 제가 성폭력 전담을 이제 6년 정도 했는데 저 스스로 돌이켜 보더라도 사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범죄 일반이 그러니까 모든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검찰에서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 중에서조차도 중요하지 않았던 범죄. 그러면 그 배경은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이 손정우 관련해서 그 당시에 이 웰컴 투 비디오 사건 관련자들이 지금 재판을 받았거든요. 네. 재판을 받았고 지금 대략 40명이 좀 넘는 정도가 판결문으로 확인이 되는데 네. 이 중에 실형은 손정우 하나고요. 그 1,000건이 넘게 다운로드를 받거나 업로드한 사람들도 벌금 500, 300 이렇게 받았거든요. 대부분 벌금. 네. 그 집행유예 2-3명 나머지는 다 벌금 이런데 거꾸로 검찰에서는 이제 법원은 그 원래 기존 사건에 맞춰서 구형을 그러니까 선고를 하고 네네. 법원에서 선고가 나오는 걸 생각을 하면 검찰에서도 엇비슷하게 2배 내외에서 구형을 해오던 습관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 이 사건이 중요한가 아닌가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존에 이런 류의 사건들은 그냥 벌금 1년, 2년 이래왔던 사건이니까 손정우 나쁘니까 3년 이렇게 구형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따지면은 사실 이제 성범죄 그 유형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이번 사건처럼 국경을 넘나드는 그 더 잔인해지고 그 젊은 검사들도 있고 여성 검사들도 많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의 수준은 비슷하다는 뜻인가요? 그 내부에서? 이게 제 생각을 해보면 이것에 대한 중요도를 그러니까 못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어떤 검사가 이런 텔레그램 성착취물 이렇게 공유하는 피의자 사건을 이렇게 이제 결재를 올리면서 네. 이거는 구속하고 싶다 이렇게 의견을 피력을 했더니 네. 결재자가 이거 어차피 법원에서 이렇게 선고가 나지 않는데 무슨 구속이냐 어차피 영장 안 나올 건데 그냥 벌금 네가 그러면 벌금하지 말고 징역형이라도 구형해 보렴 그랬는데 결국 그 재판부에서 소년부로 송치를 했대요. 그 사람 이제 소년 네. 18살이어서 피고인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한테는 검찰은 나름대로 뭘 하고 싶다고 해도 어차피 법원에 가면 안 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좀 도망치는 것 같고 법원에서도 기존에 그러니까 이 손정우 관련한 모든 사건 판결문들 아주 자주 나오는 말이 뭐냐면 네. 이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다른 사건 다 이렇게 해왔는데 왜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제 이거 자체가 이런 방식으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데 사법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재판부에서 지금 형평성 말씀하셨지만 재판부에서는
그 양형 기준, 과거의 어떤 판례 여기서 벗어나는 걸 끔찍하게 두려워한다고 하던데 판사들이 우선은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네. 또 한 가지가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낮을 수밖에 없었던 게 네. 일단 피해자가 나와서 뭐 진술을 하는 경우가 아니고 그리고 직접적인 여기서 이제 디지털 성범죄 중에서는 이제 뭐 유포라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직접적인 신체적인 뭐 가해 행위, 뭐 폭행, 협박 뭐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 유포 아니면 단순 다운로드 소지에 대해서 과연 얼만큼 세게 처벌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네. 먼저 정립하기 기준을 세우기가 어려웠던 상황이 현실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공론화가 되고 국민들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다. 아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니까 비로소 이제 뭐 검찰이라든지 법원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다시 강하게 갖는 것이지 기존에는 사실 현장에서 이제 막상 일어나는 뭐 다른 뭐 강력 사건에 비해서 이거는 그 피해 정도가 이게 현실적이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렇군요. 예. 지금 네, 말씀하시죠. 네. 관련해서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가 사실 법률에도 나타나요. 그 아청법에 보면 네. 그 아청법 규정들 정의 규정에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있고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가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 사건처럼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고 이런 게 성폭력 범죄가 아니고 법률상 단순 성범죄로 되어 있었고 뭐 이번에 법률이 개정되긴 했지만 네. 성범죄에 대해서는 그 흔히 말하는 전자발찌, 그러니까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안 되는 대상 범죄도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거에 대해서 법률 자체로 평가가 이건 성폭력 범죄도 아니고 그냥 성 관련한 성 주제로 한 범죄 이상은 아니었던 거죠. 인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군요. 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손정우 아버지가 꼼수를 썼지 않습니까? 네. 자신의 아들을 범죄 수익 은닉과 사문적 위조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그 당시에도 네. 뭐 서울중앙지검 형사사부에서 뭐 진행할 것이다라고 하지만 아직 뭐 구체적으로 많이 뭐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배당만 되고 수사는 아직 본격화된 거는 아닌 본격화되지는 거군요.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이때 우리나라에서 검찰이 웬만하면 검찰을 직접 이거를 수사하겠다라고 했을 텐데 수사 의지를 펼쳤을 텐데 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수사가 우리는 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의견을 법원에 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법원이 그냥 만연하게 기각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이 사건을 수사한 다른 국가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범죄인 송환을 다시 요구하자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외에도 이 웰컴 투 비디오 관련해서 이용자를 검거한 전 세계 국가들 한 38개 국가들이 되는데 여기서 한국과 범죄인 인도 협정을 맺은 국가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영국이나 독일 대신 손정으로 수사하고 처벌하기를 이제 바란다 이런 건데 실제 오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가능성 은 거의 없다고 거의 보는 게 없습니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러니까 법률상 가능하다고 해서 사실상 가능한 거는 아니고요. 이게 지금 이 결정문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제가 법원을 최대한 선회해서 이해하자면 네. 합법 주권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재판할 수 있는데 자국민을 외국에 보내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사실 이제 결정의 근본적인 배경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주권 국가로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네. 네네. 그래서 주권 이것도 만약에 영국이나 독일에서 우리가 가서 대신 좀 처벌해 줄래? 우리한테 청구 좀 해줄래? 이렇게 말해주는 게 외교관계상 이게 가능한 문제인지는 의문은 있고요. 근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네. 토론회에서 이게 가능한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고민할 수 있을까를 현지에 있는 교민들과 네네. 연대를 해서 현지의 교민들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미국에 있는 교민들이 미국 고발. 법무부에 네네. 직접 요청을 하고서 미국 법무부에서 다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런 방식은 어떤지에 대한 네네. 고민이 나오긴 했어요. 급게 거기까지 아이디어를 네. 내야 되는 상황이 됐군요. 네. 만약에 뭐 현실적으로 사실과 또 법률상은 또 다르다고 하셨으니까 손정호 대에서 뭐 한국에서 한다면 제대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범죄 수익 은닉 혐의 네. 뭐 제대로 나올까요? 어쨌든 공소시효는 5년 남았지만. 이하라서 이거는 네네. 또 이것대로만 판단을 하는 사실은 그 판결을 봐도 우리는 굉장히 공정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도 개입하지 공정하게 판단을 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범죄 수익 은닉죄에 대해서만 공정하게 판단하겠다라는 입장이 또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공소시효는 2023년까지니까 3년 정도 남아 있긴 합니다만 네.
그 오 변호사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이것도 저는 집유로 자원 나옵니까? 네. 자원 문제가 분명히 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수사해야죠. 이거는 저는 검찰도 수사기관도 마찬가지고요. 법원도 마찬가지고 국민들이 가지는 사법 신뢰 이제 이미 바닥으로 내동댕이 미친 사법 신뢰를 네, 어떻게 네. 회복하느냐의 숙제가 남아 있고 이거는 검찰에서 다른 물론 중요한 사건도 많지만 이 사건 좀 힘들더라도 제대로 수사를 하고 이것이 법원에서 적어도 이 사건의 정의가 조금이라도 좀 실현되는 걸 보여야 네.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건 그냥 안 된다고 버티더라도 요구를 해서 되게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 네, 그래서 국회에서 사실 토론회 등등이 열린 것도 네. 그런 움직임들 가운데 하나인데 사실 성범죄 얘기할 때 이제 다각도에서 그 문제를 접근해야 되잖아요. 2차 가해가 특히 이제 성범죄 같은 경우는 만연하고 그런데 2차 가해라는 게 아주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죠. 아니죠. 예. 네. 근데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하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뭐 2차 가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 쪽으로만 국한을 하자면은 이 디지털 성범죄에 한번 노출이 된 피해자들은 자신의 그 영상물이 어디선가 계속 이게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삭제가 되었는지에 대한 신뢰가 좀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많이 또 진행이 돼 있고 네.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지금 상황이긴 해요. 네. 네. 2차가 가장 명백한 2차 가해 예를 좀 들어주시면 뭐,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네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네네네. 문제가 있고요. 뭐 이거는 지금 그 조주빈 사건의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네. 왜 채팅에 응해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왜 사진을 보냈어 등등. 왜 네네. 그런 식의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2차 가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고요. 또 늦게 고소하면 늦게 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 제가 성폭력 피해자들이 하면서 성폭력 그 성폭력 고소의 한 80% 정도를 명예훼손 고소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네네. 명예훼손이 특히 성범죄가 생각 외로 지인들 사이가 거의 70-80% 정도거든요. 네. 그 지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면 지인들 사이에 나는 그러니까 가해가 아니고 제가 동의했어 꽃뱀이야 이런 식의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있다 보니까 명예훼손은 너무 많이 따라오는 일 중에 하나인 것 같고 네네. 거기에 더해서 만약에 뭐 같은 직장이다 이런 경우는 주변인들이 명백하게 그 그렇죠. 피해자를 오히려. 네, 그래서 네. 오늘도 오늘 여기 오면서도 그 얘기를 듣고 왔는데 직장 선배가 다른 사람 하나 그렇게 죽였으면 됐지. 그 사람 이제 인생 복구가 안 되는데 네가 뭐 어쩌자고 이런 일을 저지르는 거냐 이렇게 고소한 것 자체를 탓한다거나 네. 아니면 고소를 한 이후에 갑자기 업무량이 늘어난다거나 이상한 자기 본인이 원하지 않는 지역으로 발령을 낸다거나 하는 네. 그러니까 주변을 둘러싼 피해자를 둘러싼 피해자에 대한 공격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비난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2차 가해죠. 알겠습니다. 신장개혁 법률사무소 진행하고 있고요. 신유진 변호사, 오선희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신장개혁 법률사무소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터줏대감인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고요. 또 검찰에 계실 때 한 달에 200건 이상 사건을 맡다가 지쳐서 검찰을 뛰쳐나오신 우리 오선희 변호사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검찰 사건 진짜 많잖아요. 경매 시달리는 것도 알겠는데 그렇다고 검찰의 수를 늘리는 거 원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실제 그 내부에서는? 늘려달라는 요구들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뭐 판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뭐 예산 문제라고들 하더라고요. 예산 문제 네. 많일까요, 과연? 잘 그러니까 모르겠네요. 예를 들면 검찰 사무관을 늘려달라는 것인지 검사 숫자를 늘리는 것 만약에 그렇게 검사 숫자를 늘리겠다라고 하면은 검사들 전반적으로 찬성을 할까요, 반대할까요? 좀 궁금하더라고요. 매우 찬성할 매우 거예요. 찬성이에요? 네, 매우 찬성할 거예요. 왜냐면 전국적으로 한 2천여 명, 2,000명 정도 네, 되거든요. 전국의 검사는 2,000명밖에 안 됩니다. 네. 판사가 2,000명, 3,000명, 그렇죠. 검사가 네. 2,000명 이 정도 됩니다. 변호사는 1년에 1,000명씩 넘게 나오는데. 그렇죠. 변호사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어쨌든 한 달에 적은 게 아까 180건 정도 네. 말씀하셨죠. 이게 좀 믿어지지 않는 네. 숫자입니다. 네, 저희가 그 성범죄 관련해서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이 비투 논란. 요즘 뭐 연예인들 혹은 유명인들이 비투 논란에
여러 가지 사과를 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배우 한소희 씨 어머니 비투 논란이 있었어요. 네. 먼저 이 비투라는 용어가 그냥 언론에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채를 의미하는 빚 그리고 미투의 합성어인데 오상희 변호사님 이 용어를 쓰면 안 된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일단 미투라는 단어가 가지는 함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투가 나는 고발하고 이거 피해자들과 연대한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던 걸 생각을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빗대어 쓰는 빚과 채무를 빗대어 쓰는 것이 미투 운동을 했던 그 같이 연대를 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사실 좀 안 좋게 그러니까 네.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남용되는 네. 네. 채무에 관련된 분들도 이것이 그냥 단순 피해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해결이 가능할 건데 미투랑 섞여지면서 이상하게 그냥 채무를 갚기를 독촉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미지로 오히려 또 그분들도 같이 가서 이 부정확한 빗대는 용어들이 가지고 네. 오는 피해 중에 하나가 이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용어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 되겠고 일단 한소희 씨 어머니 논란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신유진 변호사 정리 좀 네, 이 부탁드릴게요. 한소희 네. 씨가 부부의 세계로 나와서 네네. 아주 광고계 블루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렇죠. 요즘 뭐 스타 배우, 대세 배우 막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그런데 네. 이 한소희 씨 관련해서 18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부부의 세계에서 급드신 분 어머니께서 사기꾼이라는 걸 알려드린다 이런 글이 올라온 거예요. 네. 그래서 한소희 씨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자신도 모르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있다라는 네네. 고백을 하면서 가정사까지 고백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5살 네. 때쯤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셔서 이제 할머니 집에서 자랐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뭐 거의 왕래가 없었고 그렇군요. 그리고 어머니의 왕래가 없고 20세 이후에 돼서야 어머니 채무 소식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어머니의 빚을 자신은 계속 갚아왔는데 또다시 이런 논란이 되었고 그리고 이분들이 엄청 이렇게 힘드실 텐데 그분들에게 뭐 사과를 굉장히 드리는 글로 자신의 가정사까지 공개를 한 사건입니다. 일단 도의적인 차원에서 사과를 했던 거고 네. 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뭐 비단 한소희 씨뿐만 아니라 일단 부모가 진 빚을 자식이 갚아야 되는 겁니까? 법률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전혀 아니죠. 우리는 각자고요. 각자, 네, 각자죠. 각자여서 네. 법적인 책임은 빌릴 때 연대 보증했다. 뭐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예. 직접 연대 보증해서 뭐 차용서를 확실하게 쓰고 사인까지 한 것이 아니라면 네. 부모의 빚은 나와 무관하다. 네, 무관하죠. 사실 한소희 씨가 밝힌 부분에서는 그 어머니가 빌린 돈의 채무 서류 속에는 네. 내 이름도 있고 내 명의를 빌렸다라고 한 걸 보면은 이제 사실은 이게 순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법적으로만 따지자면은 그거를 뭐 무권 대리죠. 네. 이렇게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한소희 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어머니가 명의를 갖다 쓴 경우에는 있을 수도 있죠. 한소희 네. 씨가 직접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만 따지면은. 모르게 했을 경우. 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실제 그래서 실무상 보면 어떤 경우도 있냐면 가족 중에 누구 이름 이렇게 도용해서 네네. 이런 경우처럼 도용해서 돈을 빌리는 경우에 사실 그 가족의 문서 위조 문제가 하나 되고 그 돈을 빌려올 때 사람한테는 사기 문제까지 법률적 형사적 문제가 다 양쪽으로 걸리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가족들이 이거 내가 관여하지 않았는데 문서 내 이름 내 신분증 가족이니까 신분증 같은 거 가져오기 쉬우니까 그래서 내 거를 도용해서 차용증을 작성했다. 이래서 실제로 뭐 문서 위조 같은 걸로 고소하는 일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뭐 같은 가족끼리라고 하더라도 나 몰래 내 뭐 인감이나 신분증이나 가져가서 나 몰래 빚을 우리 오빠나 언니나 졌다면 나와는 무관한 일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부부간에는 어떻습니까? 부부간에도 사실 그런데 이게 네. 부부간에는 이게 이제 뭐 그 부모 자식간보다는 달리 이게 단지 생활을 위한 그 채무인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요게 이제 같이 연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단순히 자신의 뭐 주식을 투자하기 위해서 뭐 아니면은 뭐 큰 돈을 차용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는 안 되고요. 정말 요 생활에 필요한 돈 이런 경우에는 생활에 필요한 돈이 예를 어떤 들면 개념일까요? 사실 판례 뭐 책 이런 데서 보면은 굉장히 네. 이런 거예요. 슈퍼마켓에서 쌀 사러 가는데 이 여자가 사서 남편이 갚아야 된다. 뭐 요런 아주 이렇게 소소한 예가 나와 있곤 하죠. 그런 정도의 네네. 예들. 그러니까 일상적인 일상가사 대리권이라고 해서 배우자들은 그러니까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사에 관련한 대리권이
그냥 법률적으로 보지 않아도 무조건 있다는 거죠. 네, 진짜 네. 생활비. 네. 진짜 생활비 한정. 네. 그러면 지금 이 어머님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법률적으로 보자면? 이게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긴 아직은? 하는데 네네. 만약에 전제를 한소식 딸의 모르는. 동의가 없는데 딸이 갚기로 했고 우리 딸이 쓰는 거야. 딸이 필요해서 돈을 좀 빌려달래. 그래서 딸의 이름으로 그런 말들을 했다면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거짓말을 통해서 돈을 빌렸기 때문에 뭐 사기죄는 요 사실관계만 논다면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 빌려오는 사람 여러 가지 안전장치라는 게 항상 법률적으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가까인 사이든 뭐 먼 사이든 간에 보통 차용증을 쓰잖아요. 네. 근데 이것을 또 안 해보신 분들은 차용증을 어떻게 쓰는 거지? 무슨 내용들이 필수 요소로 들어가야 되지? 모르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차용증만 받고 네. 돈을 빌려주는 것도 사실은 이제 제가 좀 대기실에서도 말씀 나눴지만 네네.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의 장치는 아니다. 그냥 하나의 증명서지 서면이지.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다. 뭐 이자는 얼마다. 이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면 차용증은 맞아요. 서로 사인하고 서명하고. 네, 네.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어떤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저희 어머니가 돈을 많이 빌려주셨거든요.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차용증은 많습니다, 집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 엄마한테 그랬죠. 담보가 없으면 차용증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은 아니다, 엄마. 저희 엄마가 이걸 차용증을 주시면서 네. 받아달라 그러길래 엄마 그러면 차용증이 무의미한 것처럼 들리는데 증거는 될 수 있고 네, 뭐 사기죄라든지 뭐 형사처벌적인 증거는 될 수 있는데 네. 민사적으로는 차용증으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돈은 있는 사람한테 받는 거다. 판결문이 나와도 사실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돈을 못 집행이 받거든요. 안 그러니까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받으려면 이 사람이 뭘 들고 있어야 받을 수 있고요. 네, 뺏어올 네, 수는 네. 없으니까. 네, 뭐 그래서 재산이 있으면 처분을 한다던가 네, 이런 그래서 게 있는데 그 차용증이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 증거가 되고 판결문은 강제 집행의 근거가 되지만 그냥 나 판결 받았는데 왜 법원에서 돈을 안 뺏어 주시나요? 이러시는데 사실 재산이 없으면 정리를 받을 수가 없죠. 네. 그럼 간단하게 돈을 빌려주고 빌려올 때 네. 어떤 장치가 필요합니까? 서로 그런 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 일단은 건가요? 일단은 네. 정말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돈을 빌려야 되고 네, 네. 그리고 못 받을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항상 빌려줘야 된다. 네. 그리고 차용증이라는 건 어쨌든 증거가 되는 거고 뭐 판결문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형사처벌 뭐 이런 거에도 이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서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차용증의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것은 얼마, 돈 그리고 날짜 그리고 각각의 기한. 서명, 네네. 네. 언제까지 갚겠다 이런 네.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상식에 대해서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다양한 법률 이야기 문을 닫을 시간인데요. 오상희 변호사님 어떻게 재밌게 제 이거 애청자여서 나와서 너무 애청자. 네, 애청자였고 신 변호사님도 사실 저도 신 변호사님 이제 방송도 되게 챙겨 듣는 사람인데 서로 막 염탐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두 분 뵈서 굉장히 네. 즐거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유진 변호사 그리고 오선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